저렇게 뭐라고 사실 보시는 분들은 아실 수 없겠지만은 여기가 미리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어서 지금 이 중계도 실제 누가 카메라로 찍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카메라와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서 할 수 있게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좋죠. 우리나라 국회도 굉장히 무인화에 다가가고 있다. 뭐 이상한 소리였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왜 하시나 저도 지금. 아무튼 예, 진짜 그렇습니다. 예. 천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기술의 발전이 결국은 인간의 일자리를 없애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이제 볼링이라는 스포츠가 나왔을 때 볼링 핀을 세우고 수거하고 정렬하는 일들을 어린이들이 했어요. 원래는. 근데 그게 우리는 매우 생소하잖아요. 다 기계가 알아서 이렇게 해주는데 스트라이크 치면은 정리를 어린이들이 레인에 뒤에 숨어 있다가 가서 이렇게 정리하고 빼고 그랬어요. 예전에. 왜냐면 스트라이크를 치거나 뭐 나중에 스페어 처리를 할 때 이걸 갈아주는 기계가 없었으니까 처음에는. 그리고 아마 우리 박성우님은 아실 건데 네. 예전에 버스 타면 버스 안내양 보셨죠? 그렇죠. 예전에 있었죠. 천 의원하고 저는 못 봤어요. 나도 못 봤나? 저는 못 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서들 그러시거든요. 네네. 그 왜 없어졌습니까? 네. 그 왜 없어졌습니까? 네. 그 직업이. 우리 토큰 생기고 토큰이 아니라 토큰은 그 전부터 있었고 우리 띡띡 그냥 그렇죠. 네. 뭐 하차벨을 누르거나 네, 맞아요. 자동문이 생기고 맞아요. 카드를 태깅하니까 버스 안내양이 할 일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은 늘 인간의 일자리를 사라지게 만드는데 다행히도 지금까지는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신체를 확장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뭐 다리가 발달해서 교통수단이 되고 그런 식으로 인간의 신체를 확장을 해서 인간은 그걸 바탕으로 이제 지적 노동에 해당하는 여러 서비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왔는데 앞으로의 문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노동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우리 천 의원님 전에 변호사셨지만 저도 이제 기자지만 어떤 이런 역할들은 인공지능에 많이 양보하게 될 거고 네. 성우들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요? 네. 약간 근데 요새 AI 더빙도 워낙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유튜브 이렇게 쇼츠나 이런 거 보면 그 사람 목소리 같지만 사실은 다 조합해서 컴퓨터로 조합된 목소리거든요. 대신 노래도 불러주고 그러니까요. 그러지 그래서 않습니까? 예. 참 걱정입니다. 저도 저희 그래서 저작권 문제도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하는데 자 이런 얘기 뭐 제 얘기 하려고 나온 건 아니니까요. 자 오늘 시간 관계상 5가지 주제를 좀 나눠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발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나왔던 자 인간의 기계화, 기계 인간화 이게 뭔 말입니까, 윤 의원님 먼저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교육계에서는 요즘 청소년과 아이들이 그 동영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지능 발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늦어진다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 있는 이야기예요. 과학적으로. 왜냐하면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원리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박사원님 오늘 토크 콘서트 끝나고 맥주 한잔 하실 거죠? 불러주시면 갈까 고민 안주는 뭐 드시고 싶으세요? 오징어? 오징어. 자, 그럼 우리가 맥주의 오징어를 생각하면 그림이 그려지죠. 네. 그 어떤 약간 짠내나는 하면서도 식욕을 돋구던 오징어의 향과 네. 맥주의 시원한 거품 올라가는 소리. 그러니까 동영상과 이미지로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우리 천 의원님 다음 주에 가장 개혁신당에서 중요한 일이 뭡니까? 글쎄요. 앞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이건 이제 정치가 네. 변화무쌍하니까. 네네. 이번 주의 일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할 때 그건 동영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언어로 생각을 합니다. 언어로 구조화해서 개념을 정의하고 정의된 개념을 바탕으로 공리를 만들고 그 공리가 명제들을 만들어서 나중에 연역적 추론이 됐든 귀납적 논리력이 됐든 언어로 우리가 사고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런데 동영상에 익숙한 세대들은 결국은 언어적 사고력이 훈련이 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어떤 인류가 그런 영화도 있어요. 이디오크라시라는 영화도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그 미래 사회에서는 인간의 지능이 확 낮아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TV만 하도 많이 보고 국리를 안 하고 책을 안 읽고 위원님도 그렇게 진짜 예측을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게 그렇게 될 거라고 과학 AI가 생각하고 발달하면 할수록 지능은 낮아질 것이다. 실제로 이제 노르웨이나 어떤 북유럽 국가들의 연구를 보면 핸드폰이 발전을 하면서 네. 입대 예정인 청년들의 IQ가 한 2 정도 낮아졌다고 합니다. 이를 왜냐하면 박사원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전에는 전화번호 외우는 거 많이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지금은 진짜 생각 안 나. 내 번호 말고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어떤 뇌의 역할들을
기계에 위탁을 하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하는 역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인간의 기계화를 걱정해야 된다. 기계의 인간화는 두 번째 문제고 그게 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 차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 국회 뭐 이런 업무들을 보시면서 AI가 실제로 이렇게 업무 보시면서 이런 기계적인 것들이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이렇게 미치고 있나요? 혹시 의원 활동하시면서는? 현실적으로는 축사를 쓰는 거를 굉장히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국회의원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뭐 협회, 단체 그렇죠. 등에서 네. 서면 축사를 요청하는 일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게 나름 재밌다면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개혁신당의 이제 이준석 의원이 이제 챗GPT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축사 요청을 받고 이제 바로 해당 단체의 특성과 이런 것들 정도만 이제 챗GPT에 넣고 축사 몇 자짜리 축사 부탁해 해서 보냈는데 자기가 아무 생각 없이 축사 부탁드려요라는 카톡을 받고 1분 있다가 그걸 축사를 보냈나 봐요. 그래서 받는 사람이 아니 이거 이렇게 너무 이거 챗GPT 티나게 보냈다 막 그런 얘기하는 게 떠오르는데, 그리고 그거 말고도 실제 의원의 업무도 의원의 업무지만 보좌진들이 하는 상당 부분의 자료 조사, 특히 해외 자료에 대한 번역이나 리서치 같은 분야들은 굉장히 챗GPT의 의존도가 앞으로도 더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뭐 국회 상황 많이 보시는 분들은 필리버스터도 보셨을 텐데 저희가 재미삼아 필리버스터 원고를 챗GPT에게 부탁하니까 기가 막히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정말 원하는 분량으로, 원하는 어조로, 원하는 내용으로 필리버스터 원고가 나와요. 저희가 필리버스터를 할 때 태블릿이나 휴대전화를 들고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만 있다면 챗GPT가 써주는 필리버스터 원고를 얼마든지 한도 끝도 없이 읽으면서 의원이 발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네, 우리 AI 그러면 챗GPT가 정말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우 연기자들한테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해요. 로봇 연기를 시키면 예전에는 비리비리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했습니다. 비리비리 이렇게 했잖아요. 챗GPT는 진짜 말을 해. 디리디리 이런 게 아니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그건 어쩌고고요. 진짜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시대,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시간을 갖다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기계와 기계의 인간화, 이 얘기를 잠깐 나눠봤고요. 자, AI의 폭력성을 키우는 극단적인 이런 정치적인 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윤 의원님이 설명하시면서 뭐 확증 편향 이런 이야기도 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한번 요 정치적인 문제니까 우리 차 의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면은 이게 AI가 학습을 하는 건데 폭력성도 학습한다고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자, 이런 정치적인 문제, 극단적인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 이제 윤석만 의원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중국어방의 얘기를 해주셨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챗GPT에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물어봐도 답이 줄줄줄 나올 겁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당연히 챗GPT는 정치적인 상황이나 뭐 정치적인 어떤 민감한 주제들에 대한 본인의 내재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은 학습된 자료,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그걸 가장 그럴싸한 형태로, 말이 되는 형태로 배열을 하는 형태로 챗GPT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재료 자체가 손상이 돼 있고 굉장히 폭력적이고 안 좋은 형태로 재료 자체가 편향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거기에 나오는 엔드 프로덕트도 편향성을 띌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지금 어떤 부분을 걱정하냐면은 진보 챗GPT, 보수 챗GPT 같은 게 혹시 나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게 굉장히 왜 그러냐면 이걸 정말 악용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챗GPT가 내놓는 검색 결과는 왠지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는 선입견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정치 집단 내지는 정치적으로 편향성을 갖고 있는 집단이 우리는 보수적인 색채 내지는 진보적인 색채의 내용만 최대한 많이 학습을 시키겠어 라고 한다면은 그런 편향성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는 분들은 그 챗GPT를 이용했을 때 이게 나올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도 언론이 사실 진보 보수로 분열되어 있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어떤 세계 정치를 주무르는 미국도 폭스뉴스와 MSNBC로 완전히 서로 다른 세계관을 사실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고 유튜브 채널은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특히 정치 분야에 있어서 챗GPT나 LLM들이 학습을 할 때 이 편향성을 걸러낼 수 있을 만한 요건들을 얼마나 잘 설정할 거냐. 최소한 공평하게라도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우리 개그맨 이경규님이 이런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무식한 사람이 신념을 가지면 더 무섭다. 네, 그런 얘기를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뭐 이런 거. 그런데 예. 어떻게 보면 확증 편향, 약간 그런 한쪽으로 신념을 가지게 되면 그게 오히려 극단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데 우리 윤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천 의원님이 매우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인간에게도 가짜 뉴스가 되게 심각한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공지능에는 더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이제 그 초자라 그러죠. 자의식이라 그래서 내가 하는 행동과 내 생각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데 인공지능은 스스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빅데이터로 학습된 내가 수집한 데이터가 이게 옳은지 그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걸 판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가짜 뉴스에 많이 노출될수록 챗GPT나 그런 이제 거대 언어 모델들은 거짓을 진실을 둔갑시키는 그걸로 일이 학습하고.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요즘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가짜 뉴스가 어떤 세상을 만들었냐면 과거에는요 특히 이제 정치 집단을 보더라도 만약에 두 개의 정당이 있다 하면 두 개의 정당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지지자들이 특정 사안과 이념 이슈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어요. 대신에 똑같은 팩트를 가지고 입장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어떠냐? 정파에 따라 자기들이 생각하는 진실과 팩트가 다른 거예요. A라는 정당과 B라는 정당이 있다면 그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나 혹은 지지자들은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대부분 믿을 겁니다. 그리고 음모가 있다고 생각을 할 거고요. 그거 왜 그러냐면 확증 편향과 가짜 뉴스에 쉽게 동요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거를 인공지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진보 챗GPT, 보수 챗GPT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같은 공간이지만 두 개의 세상을 사는 것과 다름없는 겁니다. 마치 영화 식스센스처럼. 우리 다른 게 여러 개 있는 거 좋은데 너무 극단화되는 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음식도 그렇고 저는 이렇게 뭐 여담입니다.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아우 나 이거 너무 싫어, 너무 맛없어 이런 분들도 계시고 옷이나 이런 걸 입어도 아우 나 그거 너무 싫어 이런 분들 계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그 정도로 맛이 없나? 그 정도로 옷이 이상한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걸 박성훈님이 네. 충청도 분이라 그러신 거 아니에요? 저도 충청도 사람인데 충청도라서 호불호 가지면 좀 불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모두 그런 건 아닙니다. 맞아요. 죄송합니다. 모든 걸 제가 약간 그러거든요. 어디 행사 같은데 충청북도 분들 야채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물어볼 때 끝까지 안 물어보고 저기 어떻게 저 식사는 어떻게 여기까지만 물어봐. 그래서 상대방이 아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유 드셨슈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아유 안 드셨슈. 그러니까 이쪽 이게 저쪽 갈 준비가 돼 있어. 충청도 분들을 모시고 토크를 하려니까 진도가 좀 더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군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 저한테 대본 주신 거에 기술 독재와 소버린 AI. 이게 소버린은 우리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뭐 지역 이름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윤 의원님 뭡니까? 소버린 AI 기술 독재와 소버린 AI 이게 어떤 사회적인 문제가 뭐가 있길래? 소보리는 영어죠. 네, 자주적인이란 뜻입니다. 독립적인. 예, 꿀벌인 아니고요. 네, 소벌. 그래서 아니 원래 가디언즈 그 뭐죠 그 영화 갤럭시? 네 갤럭시 오브 가디언즈 거기서도 그런 거 나왔던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버린. 아마 비슷할 거예요. 네 어쨌든 자 예, 거기도 예, 그럴 수 있죠. 자, 네, 그래서 독립적인 그게 행동이 뭡니까? 뭐 소버린 AI.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독도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챗GPT에 물어보는 거랑 크로바엑스에 물어보는 거랑 답이 달라요. 크로바엑스는 저 네이버가 주축이 된 그 LLM이죠. 어떻게 다르냐? 제가 정확히 제가 그 문구를 기억하진 않지만은 크로바에서는 대한민국의 영토로 저 면적은 어떻고 뭐 위도 얼마에 경도 얼마에 그리고 일본이 자꾸 이상 주장을 한다. 뭐 그런 식으로 기술이 돼 있을 거고 챗GPT에는 지계적인 중립이에요. 뭐냐면 일본과 대한민국의 영토 분쟁 지역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일본이 계속해서 지금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자세한 내막을 모르는 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 그런가 보다. 저기가 이스트 시인지 저펜 시인지 그것도 양쪽이 다
주장이 있으니 그냥 두 개를 같이 변개해주자. 이게 챗 GPT의 답변일 거예요. 그 소보린 AI에 대해서 좀 어렵게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뭐라고 정리가 돼 있냐면 국가들이 자국의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인공지능을 이제 소보린 AI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주권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AI를 만들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제가 독도 얘기를 드린 이유가 그러니까 네네. 만약에 아이들이 챗 GPT를 활용해서 수업의 교재로 쓴다고 했을 경우에 챗 GPT만 가지고 수업을 한다면 독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챗 GPT와 같은 이런 LLM 모델들은 기본적으로 워드 클라우드가 많아야 돼요. 데이터가 많아야만 어떤 언어 변환이라든가 또 이 학습될 수 있는 양이 많아지는데 기본적으로 영어 데이터가 매우 많겠죠. 그래서 영어 데이터를 한글 데이터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국의 특수성이라는 것, 또 한국만의 고유한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이 영어가 기반인 챗 GPT에는 반영되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지금 챗 GPT를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있는데 그 소수의 몇 개 기업들이잖아요. 그럼 그 기업들이 나중에는 뭐 하나의 어떤 제국처럼 돼서 어떤 횡포를 벌일 수도 있다. 그런 것에서 대한 반작용으로 소버린 AI가 최근에 중요하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천하람 위원님 그러면 우리나라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 소보린 AI.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런 걸 구축해 나가고 있나요? 그런 독자적인 AI. 방금 말씀해주신 이제 네이버의 클로바엑스 같은 경우가 이제 한국에 뭐 그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한국에도 AI 뭐 하려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워낙 영어권 그 말씀하신 어떤 뭐 워드 뭐 일단 기본적인 단어량이라든지 정보량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압도적이고 또 AI 모델이 이게 뭔가 이제 아까 뭐 그 말씀하실 때 어린아이 같은 뭐 이제 만들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뭔가 어른 지능의 이제 AI를 길러내고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어린아이를 기를 때도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9살 난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9살 난 아이한테 들어가는 비용을 다 모았다면 집을 한 채 이상한 얘기예요. 아들 보고 있니? 아무튼 이제 이상한 얘기 그만하고 이게 이제 키우는 과정이 생각보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말 그대로 양질의 데이터들도 넣어야 되고 특히 이미지 자료라든지 뭐 이런 정말 구분하는 그 기준들을 설정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뭐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AI 산업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그나마 IT 산업에 나름대로 기반이 있으니까 시도하는 것이지 상당히 많은 수의 국가들에서는 지금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고민하고 좀 많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네요. 네.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은 이제 소버린 AI를 또 보는 관점이 또 다른 시각이 있어요. 그 뭐냐면 6월쯤이었던 것 같은데 그 엔비디아의 그 황 CEO가 한국에 와서 네이버 이해진 의장과 무슨 공동 협약서를 맺고 뭐 그런 사진을 제가 봤는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 소버린 AI를 개발하기 위해서 같이 협력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지금 전 세계를 다니면서 소버린 AI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거예요. 뭐냐면 소버린 AI라는 것은 미국 중심의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온 거거든요. 어떤 특정 기업에 많은 힘이 쏠리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공지능 업계에서는 제1로 평가받는 기업 아닙니까? 근데 젠슨랑 CEO가 그러고 다닌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어떤 어느 한 국가와 문화의 독자적 주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빅테크 기업들 간의 또 다른 경쟁일 것이다. 앞서 천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소버린 AI를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기업들이 그 역할을 또 중심으로 해나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권을 갖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생겨날 것이고요. 그 안에서의 격차 이런 것도 커질 수 있습니다. 네. 기기가 그만큼 이제 정말 무서운 시대가 오고 사람 같은 일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보니까 네 번째 주제가 이거네요. 기기의 시민격 부여 법안 제정 문제를 이렇게 주제로 오늘 준비를 해주셨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기계한테도 어떤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할 것이냐, 법적으로 그런 것들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로맨틱하게 접근하면은 무슨 옛날에 로빈 윌리엄스 나왔던 영화 그 있었잖아요. 바이센테니얼 맨이었나? 바이센테니얼. 예.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인공지능이나 로봇도 뭐 약간 정말 인간처럼 뭐 결혼도 하고 뭐 이게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그런 지위도 받고 뭐 이런 되게 로맨틱한 부분을 생각하게 되는데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는 생각보다 그런 것보다도 리스크를 줄여주는 겁니다. 이게 주식회사, 그냥 이제 회사나 법인들 말 그대로 주식회사가 실체가 원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인격을 우리가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법인격을 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법인격을 부여해줄 때 이걸 왜 하느냐? 제가 만약에 개인 천하람 뭐 무슨 개인 사업자로 일을 하다가 뭐가 잘 안 됐어요. 빚을 많이 집니다. 그러면 제 개인 재산까지 압류가 들어올 수 있죠. 제 개인 재산도 다 털릴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러지 않고 제가 제 재산 중에 한 1억 원 가량을 빼서 그걸 자본금으로 해서 회사를 설립하면 그걸 하다가 사업이 망해도 이 1억 원만 날리는 거지 제 개인 재산에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 국민들이 보시면서 야 왜 그런 거야? 기업은 망하고 저렇게 피해자 많은데 기업 한 저 인간들은 왜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말이 돼? 라고 하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해놨냐면은 그래야지 기업을 많이 하니까 내 재산이 털리거나 압류당할 위험 없이 자본금 한도에서만 책임지면 되니까 기업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제도, 뭐 회사제도 이런 것들을 장려해서 더 많이 사업하세요. 그래야 우리 국가 경제가 도움이 되니까라고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회사제도, 법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거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AI에다가 얼마 총선 전에 이런 거 한번 물어본 적 있습니다. 천하람이 이번에 국회의원에 당선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거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뭐라고 나왔나요? 거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제가 비례대표로 이렇게 좀 바꾸기 전이라 지역구에서 당선 확률이 뭐 없고 제가 그걸 보고 이거 AI 회사 고소해야 되나? 뭐 물론 정확한 정보였던 것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생각했는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제가 챗GPT에 어떤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회사가 하지도 않은 뭐 예컨대 뭐 오염 물질 유출 이런 사례가 있다는 가짜 뉴스 같은 거를 챗GPT가 긁어다가 정보를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당 회사에서는 그 챗GPT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요새 그 스마트 띵스 뭐 IoT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집에 있는 가전제품들이나 뭐 전등 뭐 보일러 이런 것들이 휴대전화나 AI와 연동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컨대 AI 비서에게 뭐 휴대전화를 기반으로 하는 뭐 추우니까 뭐 가스 좀 켜놔 라는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근데 가스 보일러를 켜놔라고 했었어야 되는데 좀 축약해서 얘기하다가 그렇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AI가 그걸 잘못 이해해서 가스 불을 켜놓는 바람에 아이고. 집이 다 홀라당 타고 그럴 수 있겠네요. 만약에 그게 우리 집뿐만 아니라 옆집까지 불이 번졌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어떤 범위에서 어떻게 져야 하느냐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AI에게 법인격을 일정 부분 지우게 되면은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거기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들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복잡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 AI라는 것은 학습을 하기 때문에 네이버가 클로바 X를 만들었다고 해도 예를 들면 제가 그 AI를 저에게 맞춰서 학습을 계속 시키게 되면 그 AI의 어떤 행동이나 잘못에 대한 책임을 누가 부담해야 되는지 굉장히 복잡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개별 AI에 대해서 법인격이 부여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은 앞으로 굉장히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것이 AI의 더 신속한 보급을 어떻게 보면 이뤄내는 하나의 법적 안정장치처럼 작동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실제 EU에서는 이미 예전에 AI에 대한 법인격 부여 논의나 규정을 이미 만들었고 올 8월부터 이미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만은 시행에 들어간 것이 결국은 여러 가지 책임과 규제의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되게 길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뭐 그런 준비가 정말 필요하게 법적으로도 준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는데요. 우리 보통 시민의 권리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언론의 자유, 뭐 출판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여러 가지 자유들을 그 시민들한테 부여하는 게 시민이잖아요. 근데 로봇한테 그런 시민격을 부여함으로써 자유를 주게 되면, 근데 만약에 그런 자유를 통제하게 되면, 윤 의원님 반란 일으키면 어떡하지? 로봇들의 반란 있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로봇이 자의식을 갖는 순간 그리고 인공지능의 판단으로
우리에게는 왜 자유가 없지라는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액션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부연을 하자면 이제 올 8월부터 유럽에서 이 AI 액트가 이제 시행이 됐는데, 근데 그거는 주로 이제 위험도,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를 규제하는 법안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유럽의 방향이에요. 근데 미국은 조금 달라요. 미국은 규제가 아니라 그냥 풀어주는 거예요. 산업진흥의 측면입니다. 미국은 주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작년에 미국의 인공지능 투자 금액이 864억 달러였어요. 그게 전 세계 62%입니다. 그 정도로 그 인공지능 산업은 상당히 미국에 치우쳐져 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나마 이제 민주당 행정부인 바이든 정부에서는 규제 지침들 가이드라인들을 좀 내놔서 뭐 약간의 이제 규제라기보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고, 아마 지금 후보로 나온 이제 해리스는 그걸 이제 이어갈 가능성이 큰데, 반대로 트럼프 같은 경우는 그걸 폐지하자고 해요. 그렇게 되면 좀 더 기업의 편이 되는 것이고, 그럼 그렇게 됐을 경우에 미국과 유럽이 취하고 있는 AI 법안에 대한 관점이 매우 다른데, 그럼 대한민국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상당 부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늦었어요. AI 쪽은. 그 프랑스만 하더라도 르쳇이라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뭐 지원을 이끌어내고 해가지고 거기도 자체 LLM을 만들어서, 그게 이제 소버린 AI의 대표적인 건데, 그런 식으로 가고 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지난 국회에서 AI 인공지능 관련 법안들이 좀 발의가 됐다가 결국은 이제 그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 처분이 됐는데, 이번 국회에서는 우리 천 의원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좋은 법안들이 그러게요. 기대합니다. 근데 저도 사실 지난 국회에서 폐기된 수많은 이제 법안들이 있는데요. 이게 또 그때랑 지금 또 다르고 뭐 여러 이유는 있겠지만, 법안을 보면 의원님들이 자신이 없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또 굉장히 또 고도화된 분야다 보니까 법안의 알맹이가 많은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그냥 퉁치고 없어, 그냥 일단 쳐내고 보는 식의 입법들이 굉장히 많았던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확정적으로 규제든 정의든 지능이든 하기에는 아직까지 어떤 제도적 정책적인 논의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큰 틀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막 이런저런 기본법들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자신은 없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그냥 다 위임 입법의 형태로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사실 그럴 거면 이게 지금 상황에서 입법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들 때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와 지금 또 바뀌고 계속해서 AI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우리 사회 전반의 이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조금 더 진전된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우리 윤석만 위원님께 많이 배워서 또 가능하다면 좋은 역할 해보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오늘 요 주제처럼요, AI 지배할 것인가 지배당할 것인가, 저는 지배당하고 싶지 않거든요. 지배하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법안 제정이 미리미리 잘 준비되어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입니다. 우리 로봇세와 기본소득 권리 장전이라는 주제가 있는데요. 자, 뭐 보니까 머스크가 20대 80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뭔 말입니까? 20대 80. 20대 80은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파르토의 법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머스크가 했던 20대 80은 80%의 사람들은 이제 프레카리아트라는 계급이 될 거다. 20%만 의미 있는 직업을 갖게 될 것이고, 나머지 80%는 뭐 그냥 반복적인 노동을 하거나 혹은 굳이 안 해도 되는 인간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을 그냥. 그럼 그 20%가 나머지 80%를 먹여 살려야 되는. 먹여 살려야 구조? 되는데, 네네. 근데 이제 지금의 조세 구조로는 그게 큰 저항이 일겠죠. 그러려면 세금을 엄청 내야 될 테니까. 네. 그래서 나오는 대안이 이제 로봇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신하게 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요. 그죠? 그러면 그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한 만큼 그 로봇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있을 텐데, 자본가가 그 수익에 대한 세금도 내겠지만은 일자리를 대체한 것에 대한 어떤 인간 노동자가 냈던 것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개념에서 이제 로봇세라는 것이 나왔고, 제가 이제 기본소득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그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기본사회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른 겁니다. 그렇게 저는 오해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사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대 80의 사회가 돼가면서 어떤 국가가 어떤 국민에게 기본적으로 어떤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탈탈 털어서 지금의 어떤 뭐 재정 적자를 그냥 감수하면서까지 주자라는 뜻이 아니고, 일종의 이제 로봇세를 걷거나 아니면은
태클 체크를 하자는 얘기예요. 그럼 태클 체크는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1970년대에 이제 알래스카에서 유전이 개발돼요.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래스카 주민들은 막 환호성을 질렀죠. 근데 그걸 가지고 뭘 했냐면 그 사람들이 미래 세대를 위해서 기금을 만들었어요.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그게 지금 적립된 금액이 한 500조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1년에 2번씩 배당을 줘요. 알래스카 주민이면 그냥 1년에 2번씩 돈을 줍니다. 왜? 공동의 재산에서 거기서 나온 돈이니까. 그럼 저는 그 태클 체크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정부가 매년 R&D 예산으로 투입하는 금액만 30조, 40조 가량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R&D 예산에 투입했던 그 돈들이 어떻게 쓰였고 그게 시장에서 기술이 상용화됐는지 아니면 실패해서 사장이 됐는지 그걸 추적해서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AI와 같은 어떤 기본적인 기술, 블록체인 한때 유행했었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SOC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기술들에 대해서 정부가 R&D 투자를 했다면 정부가 일정 부분 지분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그 기술이 상용화되고 산업에서 중심 역할을 하게 됐을 때 거기서 벌어지는 수익의 일부를 정부가 받아서 세금으로처럼 쓰자는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한 오일 체크처럼 기금을 만들고 그 기금에서 우리 어떤 일반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제 말씀입니다. 그거 진짜 무서운 얘기인데 로봇한테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법적으로? 그렇죠. 아니 가능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실 정확히는 로봇으로부터 바로 세금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겁니다. 아까 우리 법인격 부여 얘기도 했지만 법인격을 부여한다고 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간과 완전히 똑같이 하지는 않을 겁니다. 뭐 예컨대 법인격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회사에도 있지만 뭐 회사에 투표권을 주거나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의무와 책임을 어느 정도 선에서 AI에게는 인정할지 로봇에게 인정할지는 정책적인 문제인 것이고 지금 우리 윤석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로봇에게 직접 세금을 걷는다는 의미보다는 로봇을 활용해서 인간의 노동력을 안 썼기 때문에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린 로봇을 운영하는 회사나 개인에게 이제 추가적인 세금을 로봇세라는 명목의 세금을 걷겠다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들 논의가 안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네. 저는 좀 정책적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네, 네. 박성훈님도 개인정보 여기저기 많이 지금 꺼다니고 있죠. 그렇겠죠. 근데 그거에 대한 네. 대가로 뭘 받았습니까? 뭐 커피숍 쿠폰, 아메리카노 쿠폰 이런 거 받고 개인정보 넘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네? 네. 너무 헐값을 싼 값을 넘기는 건데 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데이터를 먹고 사는 산업이고 결국은 인간 개개인의 이런 사생활, 사적인 정보들이 모여서 네. 결국은 그게 어떤 산업의 중요한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아이디어는 일종의 데이터 거래소를 만드는 거예요. 증권거래소 마냥.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 뭐 의학 정보부터 아니면은 그 뭐 직업, 소득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어디까지 공개를 할 것인가를 범위를 정해놓고 실제로 기업이 그 정보를 사갈 때 내가 공개한 범위만큼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갖고 있는 내 정보에 대한 주권을 거기에다가 제공을 하고 그거에 대한 소득을 얻는 것이 반대급부를 받는 것이 이 시장에서의 다른 그 논리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그냥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그냥 내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다 이렇게 정보가 새어나가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고 그런 정책 제안을 드려봅니다. 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우리의 준비, 예측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자, 요 정도 이제 우리 5가지 주제를 요 정도로 시간 관계상 요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지금 이 방송이 우리의 토크 대담이 유튜브 채널 여의도 재건축 조합 채널 통해서 지금 생방송을 나가고 있거든요. 자, 휴대폰을 한번 꺼내서 실시간으로 한번 혹시 질문을 올려주신 분들이 계시면 질문을 한번 점검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그나저나 그럼 저도 이렇게 찾는 동안에 우리 성우 직업 안 없어진다고요? 아까 윤 의원님? 제가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물론 인공지능이 구현해낼 수 있는 그 보이스 AI들도 많죠. 네네네. 많은데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림픽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올림픽에서 정말 숨을 헐떡이면서 이제 42.195km를 뛰어가가지고 네. 마지막에 결승선을 끊을 때 네. 혹은 이제 김연아 선수가 정말 멋있는 어떤 이런 동작을 연기를 수행해서 네. 그 사람들이 감동을 줄 때 인간이 스포츠에서 감동을 받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기계체조 같은 걸 할 때 뭐 공중에서 한 3바퀴 4바퀴를 도는데 중력을 이겨내고 10바퀴를 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한계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싸우는 어떤 그런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인간에게 감동을 주는 것이고 네. 목소리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하는 목소리는 다양하고 다채로워서 있지만은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생동감도 느껴져야 되고 숨소리도 들려야 되고 여러 가지 변주가 가능한 것들. 그래요, 맞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하고 봐야 더 감동적이다. 송은은요 목소리로만 가지고 모든 감정과 모든 생각과 이런 걸 다 표현해야 되거든요. 지금은 어떤 감정인가요? 지금은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질문을 찾아야 된다라는 감정인데, 자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혹시 보시면서 요 아주 좋은 질문이다 이렇게 눈에 띄는 질문 있으시면 직접 읽어주셔도 됩니다. 저도 한번 찾아볼까 하는데요. 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은 요 귀한 분들 모셨으니까 이 귀한 시간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 아닌가 봐요. 네, 거의 끝나갑니다. 네. 자, 질문 뭐가 있을까요? 인간은 급여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데 로봇에는 무슨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는데. 기준을 우리가 정하기 나름이겠죠. 그러니까 로봇이 이제 만들어내는 어떤 그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그걸 고정적인 자산으로 보고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는 걸로 봤을 때는 네. 이제 소득 기준이 아니라 어떤 감가상각비를 이제 감안한 현재의 자산 가치를 매긴다거나 뭐 네. 부동산으로 치면 보유세냐 양도세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기준 정하기 우리 나름이고. 인간이 정하기 나름. 그렇죠. 네. 우리 천혜님 혹시 그 질문 나온 것 중에 보신 거 있으신가요? 직접 답변 안 해주셔도 질문만 이렇게 한번 찾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좀 길게 써주신 분이 계시는데 네. 저는 결국 인공지능이 인간을 지배하는 것을 인류 스스로가 원하게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로봇의 3원칙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거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3원칙을 좀 더 연구한다면 인공지능의 유효 범위와 한계를 규정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만은 의견은 어떠실지요? 라고 해주셨는데 저는 뭐 로봇의 3원칙 자체에 대한 더 추가적인 연구 이런 뭐 제 분야는 아니고 이제 로봇이 인류를 지배하는 것을 인류가 원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솔직히 좀 합니다. 인류가 원한다? 원할 수도 있겠다. 이게 약간 한번 상상을 해보죠. 그러니까 AI가 운영하는 아주 최첨단의 그리고 AI가 매출을 스스로 일으키는 그러니까 소득을 AI가 벌어오는 네. 아주 최첨단의 도시가 있다고 칩시다. 네. 거기에 입주를 원하는 인간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AI가 시키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임무 내지는 그냥 인간으로서 존재하기를 원하는 어떤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가짜 일자리 같은 거 실제 일은 별로 안 해도 되면서 AI가 정말 초고도로 잘 짜놓은 도시에 들어와서 AI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뭐 특별히 걱정 없이 편하겠죠. 그냥 뭐 네. 넷플릭스 보면서 네. 그냥 큰 걱정 없이 주거와 뭐 식사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일자리가 소멸하고 AI가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굉장히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유혹에 안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리고 그 전 단계로 지금 매그니피센트 세븐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빅테크 기업들 기업 가치가 거의 어지간한 국가의 1년 GDP를 능가하는 기업들인데 그런 기업들에서 예를 들면 기업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가 가지는 민주주의적 권리 없이 기업이 시키는 대로 살면 우리가 일정 부분의 의식주를 해결해 주겠다. 대신 아까 윤석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너의 개인정보, 너의 활동하는 어떤 인간으로서 만들어내는 모든 정보를 다 우리 기업에 넘겨야 된다. 유혹이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갈수록 우리 사회가 로봇과 AI로 인해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시기가 오면 기업 도시, 더 나아가가지고는 AI가 지배하는 도시에 예속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냥 종속 욕구 같은 것들이 네. 더 커질 수 있을 거다. 경계합니다. 방금 이제 천희 의원께서 해주신 말씀을 이어받으면 이제 아시모프의 3원칙은 뭐 그런 거죠.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 뭐 인간 명령에 복종해야 되고 뭐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 뭐 이런 것인데 미래 사회에서 인간이 로봇에게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는 저는 불평등의 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일자리가 없어져도 우리가 뭐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가 있는 방안만 찾아낸다면 그게 로봇이 됐든 뭐가 됐든 좋을 수 있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결국은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자율성과 자의식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는 대가가 이제 따르는 거죠. 그럼 그 포기의 대가는 결국은 불평등과 양극화된 사회 구조 때문에 나오는 거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느끼는 것은 지금 갖고 있는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얼마나 더 많이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기대하는 것 빼기 현재 가진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행복을 이제 척도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것인데, 앞으로의 어떤 우리의 삶이 더 나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할 수 없게 되고, 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노력과 보상의 어떤 공정한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사회라면 차라리 로봇이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분배해주고 그런 것이 더 옳다,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 리더들과 여전히 정치가 역할이 중요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우리가 지금 유튜브 채널의 그 댓글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혹시 이 자리에 와주신 우리 청중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나 지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AI 시대, 이 과학의 발전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거나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질문을 또 받을 수도 있으니까요. 손을 들어서 펴주시면 제가 마이크를 전달드려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든지 손을 들어서 펴주세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요. 이 질문 좋은 것 네. 같아요. 봉골레 파스타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예. 그거 하나 해주실 수 있나요? 뭐 질문을 일단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봉골레 하나. 네. 아니요, 요거 읽어드릴게요. 요거죠. AI가 법조. 맞아요, 요거 맞아요. AI가 법조계, 세무 등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인간의 업무를 대체할 것이라고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사진이나 영상, 노래 등 인간의 고유 영역으로 여겨졌던 창작의 분야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창조의 영역은 인간 고유의 영역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네요. 남을 수 있습니까? 남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창조의 영역이. 예. 왜냐하면 제가 앞서 기조 강의 때 말씀드렸던 게 싱킹의 영역에서 창조와 상상력은 인간 고유의 직관적인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직관적인 수준에서의 창의력과 창조성을 AI가 가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AI는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그럴듯하게 재가공, 재배열을 하는 것이니까. 그러면 지금 뭐 미드전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그 그림을 그려주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서 하는 것도 결국은 학습에 의한 결과물이에요. 어떤 색채나 명암이나 채도나 구도나 그런 것들을 학습을 하고 그럴듯하게 배열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고 있는 창조의 수준과는 다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느끼기에 얘네들도 무언가 예술작품 같은 걸 만들 수 있구나, 혹은 노래도 작곡할 수 있구나, 그렇게는 느낄 수 있겠죠. 어떻게 하지만 생각은 다르다. 생각하면 인간들이 창조를 할 때도 모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 이렇게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AI들도 그런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들을 통한 모방을 통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지금도 같은데. 그런 거는 하고 있죠. 네.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물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좀 더 세분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시간이 길어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네. 그 7만 년 전에 인간이 인지혁명을 경험하면서 문명을 발전시킨 어떤 그 생각의 기제를 인공지능이 따라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인지혁명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우리가 규칙으로 삼고 따르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국가, 종교와 같은 것들인데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네. 그걸 우리가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이 그 규범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인지혁명을 통해서 형이상학적인 세계관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없던 것들 만드는 것들이 AI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 딴 건 몰라도 이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부분은 우리 AI들이 안 넘봤으면 좋겠어요. 자, 혹시 이 우리 청중 분들 중에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우리 의원님께서 직접, 네, 우리 정 의원님, 네, 마이크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네.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들었으니까 한 가지는 질문 좀 드리는 것이 우리 위원님께 배우는 자세로 좀 궁금한 게 말입니다. 아까 그 인공지능이 이제 창조적인 영역으로 갈 때는 창조적인 영역을 다 뺏어갈 거라고 생각을 다 완전하게 뺏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지금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가능하기도 하고 가능하지 않지도 않다. 그래서 제가 이 바둑을 보면요, 우리 위원님 바둑 안 두실 수도 있는데 그 기존에 우리 바둑을 보면 이게 33이라는 위치가 있어요. 33. 33이라는 그 위치는 우리 바둑의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나 이세돌 구단도 33으로 들어간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기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 세계 바둑을 1인자라고 인정받았던 이창호 구단 같은 경우도 단 한 번도 33을 들어간 적이 없었는데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33이 가장 유효한 바둑의 기술이 돼버렸어요. 그 말은 어떻게 돌이켜보면 어찌 보면 인공지능 바둑이 인간이 가지지 못했던 부분을 창조해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역사상 바둑의 그 삼국시대부터 바둑의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참 오래된 기간에 바둑을 떠왔는데 인간의 모든 창조성들이 다 들어가면서 바둑을 떠왔고 거기서 가장 위대하다고 할 수 있는 바둑 기사 중에 한 명이 이창호 구단인데 그 이창호 구단도 단 한 번도 들어가 보지 않은 33을 지금 인공지능은 들어가라 하고 있고요. 지금 바둑 기사 중에 최고 기사들도 이제는 33을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뛰어넘은 창조 기술을 발휘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그 정 의원님의 너무도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 사전에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들었다면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런 고민을 해왔고 그런 고민의 결과물로 책을 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닫힌 세계관이냐 열린 세계관이냐. 바둑은 인간의 어떤 인지적 역량으로는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없는 무한에 가까운 경우의 수를 갖고 있죠. 그죠? 체스와 바둑은 경우의 수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스는 1997년에 딥블루라는 컴퓨터가 이미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겼어요. 하지만 바둑은 그 후 20년이 지나서 이제 이세돌 구단도 꺾고 이렇게 된 커제도 꺾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차이는 뭐냐? 경우의 수가 어마어마하다, 바둑은. 체스에 비해서. 그러나 바둑은 바둑판에 갇혀있는 세계다.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제 제가 배틀스타 갤럭티카라는 드라마를 화두로 기록 강연을 했었는데 미지의 영역에 뭐 지구로부터 한 30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어떤 우리가 모르는 은하가 있고 그 은하에 외계 행성이 있고 거기서 일단 빚어지는 수많은 어떤 생명체와 지적 존재들의 삶을 상상한다고 했을 때 그거는 우리에게는 열린 세계관이에요. 왜냐하면 한 번도 거기를 가본 적도 없고 한 번도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누가 기록해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인간에게는 내가 경험해보지도 못한 그리고 그 누구도 상상해보지도 못한 것들을 제일 먼저 깃발을 꽂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열린 세계관에서 창조를 해낼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창조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내가 쌓아온 데이터들의 총합이고 그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들 속에서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때그때 최적의 아웃풋을 찾아내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이거 유한한 세계관이거든요. 이 아무리 인공지능이 똑똑하고 뭔가 창의적이고 새로운 인간이 해보지 못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그거는 인공지능에 탑재되어 있는 그 데이터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닫힌 세계관 속에서의 어떤 그 창의성을 갖느냐 아니면 열린 세계관에서의 정말 세상에 없던 무언가를 창조해내느냐 그 차이라고 생각하고 인간은 그 후자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과는 다른 인간만 고유의 영역이 여전히 존재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와, 이거 뭐 시간만 된다고 한다면은, 네, 우리 윤 위원님의 말씀을 좀 길게 듣고 싶을 마음이 생길 정도로, 우리 천하람 위원님 기회 되신다면, 미래 인문학 토크 콘서트 2부. 네, 뭐 그런 시간을 또 마련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참고로 네. 제가 이번에 새로 낸 그 미래인문학 책에 있는 사파들을 네. 인공지능이 다 그린 그림들이에요. 아, 그렇군요. 미래 인문학이라는 이번 책. 네, 그렇군요. 특별히 오늘 질문을 해주신 우리 정성국 의원님, 또 끝까지 자리해주고 계신 우리 이주영 의원님도 계신데요. 보통 의원님들이 축사하시고 가시거든요. 대부분 행사 때 끝까지 이렇게 자리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귀한 질문 또 해주셔서 더욱 감사드립니다. 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어요. 자, 이제 마무리 발언을 우리 한 분씩 말씀을 해주시고 오늘 미래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많은 얘기를 나왔지만은 이렇게
미래를 상상하고 미래에 필요한 제도나 정책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 정치의 본질적인 역할이라면 얼마나 우리 정치가 재미있겠습니까? 실제 그렇게 재밌는 정치를 우리가 해야겠죠.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일 겁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저는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큰 산을 넘을 때까지는 대하 드라마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사회의 큰 과제들을 해결한 다음에는 조금 막장 일일 드라마 같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냥 서로 약간 말장난하면서 티격태격하면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정보 가치가 완전히 사라지는 말장난의 정치를 우리가 많이 해왔던 것 아닌가 생각하고, 저도 사실 요 근래 몇 년간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나 스스로 자기 반성도 해봅니다. 우리 정치가 갑자기 과거처럼 대하 드라마가 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정치의 꽤 큰 부분이 사이파이가 됐으면 좋겠다. 공상과학 드라마가 막장 일일 드라마 사이사이에 재밌게 들어가서 우리 정치가 미래를 상상해내고 미래를 대비해내고 우리 공동체가 AI나 뭐 거대 자본에 의해서 예속되고 지배되지 않고 우리가 주체적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준비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정치, 그리고 가능하다면 저와 개혁신당과 오늘 우리 이 자리에 와주신 많은 분들, 정성우 의원님 포함해서 함께 대한민국 국회가 그런 역할을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우리 윤석만 의원님. 아틀란티스라고 아마 다 들어보셨을 텐데, 뭐 대서양 한가운데에 존재했다는 대륙 또는 섬 국가입니다. 1만 년 전에 있었던 뭐 엄청난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였다고 하는데, 사실 과학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뭐 전설 또는 신화에 가까운 이야기인데,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전설과 신화에는 원작자가 없어요. 누가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틀란티스는 원작자가 있습니다. 아틀란티스를 지어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누구냐? 플라톤입니다. 플라톤이 누굽니까? 서양 문명을 지적으로 설계한 사람이에요. 영국의 철학자 화이트헤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플라톤 이후의 철학은 플라톤의 철학에 주석을 단 것에 불과하다라고 할 만큼 플라톤은 서양의 지적 문명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틀란티스라는 나라가 있다라는 책을 2권이나 썼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면,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아틀란티스가 대서양 한가운데 없다라는 걸 우리가 증명해내기 전까지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아틀란티스가 진짜인 줄 알고, 왜? 플라톤의 말을 믿었으니까 찾아서 모험을 떠난 거예요. 심지어 히틀러도 그랬어요. 여러분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은 존스 박사가 마지막에 뭐 유물 같은 거 발견하면 갑자기 그 나치 군인이 와서 뭐 이렇게 회방 놓잖아요. 그게 실제로 히틀러가 꾸렸던 아넨엘베라는 조직 이름이에요. 히틀러가 찾아다녔던 게 예수의 성배와 엑스칼리버의 검과 아틀란티스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틀란티스는 서양 문명에서 창의력과 도전과 모험의 원천이었다. 얼마나 아틀란티스가 서양 문명에 큰 영향을 미쳤냐 하면, 아틀란티스가 가라앉은 바다라는 뜻에서 애틀랜틱 오션이 된 겁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인간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엄청난 위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인류 문명 자체가. 대한민국은 지금이 우리의 피크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발전할 수 없느냐 라는 회의감마저 들고 있고, 국민은 둘로 쪼개져 싸우고 있고, 양극화와 불평등은 나날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꿈과 희망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틀란티스예요. 누군가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고, 그 비전에 따라 노력하고 내가 노력한 만큼 보상을 얻을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고, 그게 공정한 사회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아틀란티스는 찾지 못한다 하더라도 대항해 시대가 그랬듯이 새로운 문명을 발굴하고 세계로 뻗어나가고 우리에게 또 다른 번영의 길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 아틀란티스를 찾기 위해서 노력해보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아, 네, 저는 이 두 분 모시고 정말 귀한 시간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너무 영광스러웠는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AI 시대가 너무 편안한 과학 기술 발전에 따른 편한 시대이긴 합니다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미리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고 고민한다면
그러면은 충분히 우리가 AI를 지배할 수 있는 또 그런 능력도 우리 인간들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미래 인문학 토크 콘서트가 정답을 바로게 끄집어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고민의 시작이 되지 않았을까. 아마 청중 여러분들과 또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저런 비슷한 생각을 가지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미래를 지배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미래 인문학 토크 콘서트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바쁘신 와중에도 끝까지 자리해주신 우리 모든 분들 또 유튜브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일어나서 한번 인사를 드릴까요? 네, 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KBS 간판 성우 얼굴이 커서 간판 유명해서 간판 아니고요. 얼굴이 커서 간판 성우 박영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